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 하락하면서 오늘도 이제 양증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00 중반 아래로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 크게 매도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연일 매도 이어갑니다. 4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800억 매도하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 외에도 기관 투자자까지 매도세를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90억, 기관 투자자 50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고요. 수급 대비해서는 좀 더 지표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하락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나왔고요. 지금 이제 수렴 구간에서 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지금 채 넘지 못한 채로 60일선 아래에서 지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저점을 점점 높이는 그런 추세가 어제부터 좀 이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을 거고요. 미국 대선은 11월 5일인가요? 네, 발표가 됩니다.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와는 확실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은 분명히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제 이동하는 그 시기에 미국의 대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들고 와서 반영하기에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왜 시장에서 무리가 있느냐? 왜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저금리가 어떤 상황이냐? 결국에는 빚을 내기 좋은 상황이다. 그죠? 우리가 부채를 가지기에 굉장히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놔둬봤자 예금금리 얼마 주지도 않고 결국에는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너무 낮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낮을 때 바짝 이렇게 돈을 대출을 해놔야 지금 이제 앞으로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할 겁니다.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자산 운용사나 혹은 이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초저금리 시대였죠. 근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뿌려대니 위험 자산이라든지 혹은 뭐 물가들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금리를 서서히 올린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렸던 거를 뚝뚝뚝뚝 올려가지고 금방 올려버렸죠. 5.5%까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3%대였거든요. 근데 3%대에서 5.5%까지 이제 올려버린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버린 거죠. 초저금리가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높이 지금 금리를 높여놓은 상황인데 지금 뭐 어떤 상황이죠? 부채와 빚을 이제 마구마구 늘렸던 그 투자자들이라든지 개인 사람들이라든지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빅커트를 해서 5.5%가 떨어지긴 5.5%에서 5%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3%대였던 부채가 지금도 5%대까지 이자를 받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체가 좋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도 이제 나스닥 특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부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필 이 고점 부분에서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그동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어디까지 또 하락을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험한 자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이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38,000포인트죠. 그래서 일본이 다행히도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까지 가게 될 건데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저번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쏙 들어갔죠. 근데 언제든지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증시도 굉장히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횡보하고 있지만 월봉에서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스크를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다. 적절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 모든 여유 있는 자산을 시장에다가 투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현금 100%를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이제 뭐 반반 정도 혹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현금을 마련해 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하자. 그게 지금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환율도 이렇게 높습니다. 1379원으로 환율 계속 높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환율이 지금 높았을 때 수출 기업은 당연히 환율이 높으니까 달러로 수출을 하면 원화에 대한 이 회수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뭐죠? 우리나라에서 찍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지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자재 구매 가격이 높게 되면 당연히 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달러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게 지금 1380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1, 2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환율이 지금 1250원을 넘어선 지가 거의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꾸준히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거의 이제 2년 반 이상 지금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경험해 봤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환율이 높게 유지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금리도 높고 환율도 높고 모든 자산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리하게 지켜볼 이유가 없죠. 무리하게 투입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29포인트고요. 당연히 성장주 위주로 있는 종목들인데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시장 좋을 때나 힘을 받는 종목들이죠. 전기차, 지금 돈 없는데 누가 전기차를 삽니까? 당장에서의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책들이 전기차를 이제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정책들도 서서히 수정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완료 타겟들이 서서히 밀릴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실물 경기 위주로 가고 있다. 코스닥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이 지표가 지금은 올라가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 다음 주 이후에 연말까지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거를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금투세라는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법이 하나가 통과될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폐지가 되느냐, 실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올해 연말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투세라는 것이 2025년 1월부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 기준가를 다 낮추거나 수익 실현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년에 세금을 내니까요. 굉장히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스피가 좋지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했고요. 지수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워낙 많이 내렸고요. 사실 저 추세라면 오늘도 선물 지표는 올려놓고 장중에 이제 또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 어떤 명분을 들이붙이고 떨어뜨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선물 지표 가지고는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가 또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71달러 2.7% 반등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2.7달러 어제와 비슷하긴 한데 유가가 왜 또 올라가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했었는데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보복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중동 전쟁도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이 이제 참전을 함으로써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전쟁 상황도 이어진다. 그러면 시장의 원리대로 시장의 이론 수치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전의 데이터를 들이밀기 어렵고 지금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최적의 방법은 단기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넓게 보되 그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현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불안한 시장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3%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던 이유는 국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미국의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왜 자꾸 발행하느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 국채가 그냥 국가의 채권이라고 해서 미국의 채권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자체에서 지금 미국의 신용도를 가지고 찍어내는 그냥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그 부채를 또 한 번 더 찍어낸다라고 하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지금 둘 다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가 이러한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미국의 채권이 계속 시장에 풀렸을 때 만약에라도 채권에 이 매수자가 없다면 미국은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종목 소식보다도 사실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탈리가 미국 경제는 파산을 할 거다. 채무 소화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지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GDP 대비 116%에 이르던 이 부채가 1945년에 있었는데 그거를 20%까지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1948년에서 96%에서 1974년에 32%까지 줄었다가 갑자기 이제 2024년까지 확 늘어가지고 124%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이 미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GDP 대비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124%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GDP가 과연
정말 이 실물의 GDP인가, 실제 GDP인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GDP가 이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면 뻥튀기 된 수치가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뻥튀기 된 자산들이 GDP로 잡혔다면 사실상 실제 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더 높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년 전인가요?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의회 통과를 위해 계속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으름장을 놓았었죠. 그 통과가 안 되었다면 미국은 디폴트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미국이 지금은 채권 발행을 하면서 그 채권 발행의 목적이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빚의 이자, 그죠? 이미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채권을 발행해서 막겠다.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쌓이고 있다.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부채가 3경이 넘어갔습니다. 3경, 그죠? 1조, 2조도 아니고 1000조도 아니고 3경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채가 터질 수 있는 트리거가 언제 당겨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국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개 있는 국가들도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대결을 함으로써 중국은 계속 미국의 채권을 팔고 있죠. 경제적으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서로 채권을 이제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빚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걸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이 국가가 사실은 최근에는 별로 없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과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고, 또 한 번 미국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70원 하락했고요. 0.35% 하락해서 19,98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크게 움직임 없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에는 좀 더 하락해서 지금 이제 19,87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크게 많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전날과 거의 유사했고 일별 거래량도 560만 주로 지금 전날에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기사가 나오면서 좀 투매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거래가 실렸었는데 오늘은 그게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일 정도 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사실상 조정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거래 없이 또 보합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움직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를 끌어내렸던 그런 소식이 완화가 되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다시 한번 소식이 나왔습니다. 체코에서 한국의 원전 계약에 지금 이제 태클을 걸었던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 진정서를 기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제 바로 기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일부 이제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면서 한국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최종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소식에 의하면 또 11월 11일인가요? 10일인가요? 그때 체코에서 한 60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요. 2주 동안 이제 최종 계약에 대한 협상을 나서기 때문에 그 이제 준비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재권 문제는
당연히 지금 지재권만 보면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지재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문서화시켰고 거기에 대한 증명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코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고요. 본계약은 아니지만 우선 협상자를 준 겁니다. 근데 계속 딴지를 거는 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의 수출 신고가 필요한데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수출하라라고 계속 암묵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이제 단독으로 수출을 할 거고 그 시장에서 미국의 기업이 좀 소외가 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답답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분명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더 급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이라서 좀 더 이 웨스팅하우스의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우려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결국에는 해결이 되면서 서로의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이 이익을 누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해결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협업이 본격화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추후에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DF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의 제기를 했고요. 체코 이 200명의 인사가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체코 인력들을 무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EDF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한번 태클을 건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기각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15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2달 내에 이제 그 결론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 1심을 바로 이제 하루 만에 기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크게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맥스가 이제 2달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2달 안쪽도 아니고 거의 뭐 한 1주 만에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하겠다면 당연히 항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또 하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11월 한 12일쯤에 미국 방문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기간이 딱 그때와 또 겹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또 산업부 장관을 기다릴 거고 그때 도착했을 때 또 어떠한 협상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저번에 이제 7월 달에 방미를 합니다. 그래서 방미를 해서 협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 전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선 협상자 발표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 딱 하고 이제 우선 협상자 되면 거의 뭐 체코 원전은 100%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활용되고 공격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7월 달에 갔을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갔고 산업부 장관도 갔고 한수원도 갔고 이제 여러 방향에서 지금 컨택을 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이 아구가 맞지 않았는지 실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11월에 방미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7월 달에 이제 협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웨스팅하우스의 일부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점점 이제 3월 달로 갈수록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안을 들어주면서 이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 지재권을 해결하고 지재권 아닌 지재권 소송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의 수출 허가를 받고 본계약까지 가면 당연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1월 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졌고 괜찮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체코 원전 소송이 뭐죠? 지재권과 그다음에 뭐 이 과정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이 반독점 사무소의 이 보류 소식에 주가가 확 내려가고 그게 지금 기각이 되었는데도 크게 올라가지 않냐?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간 게 사실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이제 요때 한 17,000원 부근, 18,000원 부근에서부터 22,000원 부근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수익으로 따지면 20% 정도의 수익이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딱 시장도 불안하고 뭔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저런 소식이 나왔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갔다면 새롭게 이제 유입되는 이 수급이 부족할 거고 그게 지금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수치가 나타난 것이고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기관 투자자가 오늘 확실히 수익 실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33만 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20만 주 매도하면서 이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투신과 사모펀드입니다.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단기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다. 어쩔 수 없죠. 고객들의 이 돈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당연히 관심도가 높은 테마에 들어가서 반짝 수익 보고 나가는 게 이들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투시는 근데 아직은 더 매도 없이 꾸준히 또 물량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오늘 11만 주 매도를 했지만 사실 뭐 그동안 많은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 수급 때문에 오늘 더 이렇게 상승분이 좀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14만 주 매도를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관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22.75달러까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SMR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그게 지금 한 이틀 정도 꺾이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세에 의하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형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 하락을 가속화시켰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동안 이제 AI에 베팅했던 미국의 빅테크사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데이터 센터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이 지금 SMR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제로 SMR에 대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SMR을 착공을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제 빅테크에 대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22%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들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급증하고 장기적으로도 이제 계속 투자가 늘어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위해서 수개월간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났을 때 그게 이 부채가 늘어날 거고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면 결국에는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이 AI의 투자가 회의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기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한 지출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의견들 때문에 지금 어제 관련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까 제가 앞서 종목 리뷰 전에 시장에 대한 리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고금리 상태이기도 하고 국채 금리가 치솟기도 하고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뭔가 하나도 이게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세계는 계속 전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는 서서히 잡혀가는 듯 하면서도 경기가 아직도 강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유지를 할지 그게 아직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시장에 많이 풀려있던 돈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부담을 가지는 상황이 생겼고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왜 나왔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지금 종목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엔화가 그동안 초저금리로 인해서 그죠? 초저금리로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계속 풀려 있는데 그게 일본이 초저금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좀 살만해지니까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리는데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 많이 풀려있던 돈들이 부담이 엄청 커지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상황 속에 AI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방향은 맞습니다. AI는 결국에는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악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단기로 봐야 될지 장기로 봐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독자들은 장기로 바라보는 것을 선택을 했겠죠. 만약에 단기로 보시겠다고 하면 지금 이제 2만원 중반 이전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연말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그 시장 따라서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딱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지금은 모든 시장 상황을 보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어떤 것이 비중이 있을까 나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할까를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현금 자산에 대한 비율을 늘리면서 시장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투자자 수급도 확인했고요. 뭐 외국인 투자자는 좀 이제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뭐 특별하게 오늘 변화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대차 잔고도 지금 보시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는 조금 상환되어서 113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은 보시면은 어제 외국인 투자자가 모건스탠리 위주로 좀 많이 매도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99만 주 매도 잡혔는데요. 확실히 보시면 반대로 골드만삭스가 74만 7천 주 매수하면서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의 평균 매수량이 920만 주, 거의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테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음에 있을 리밸런싱을 대비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주가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채로 좀 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추정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은 조금 줄었고요. 14만 주 매도 나오면서 전날에 이어서 이틀 정도 매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2.76%로 여전히 지금 높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뭐 이전처럼 급격하게 늘진 않지만 꾸준히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이제 감수를 하고 우리가 하락에 대한 생각도 좀 할 수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에너지 테마가 확실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 에너지에 대한 시장 크기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목표가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또 이제 목표가를 26,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네,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투자를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SMR에 대한 사업과 성장성, 경쟁력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좋게 보고 있고 체코 원전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한 이 수주가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 분야와 가스 발전 부분도 지금 고수익성 기자재 서비스 관련 수주가 확대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사업들도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나머지 소식들은 다음에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시장은 불안하다, 확실히 불안해 보인다, 뭔가 트리거가 당겨지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다렸던 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기술이 들어가는 이 테마들 위주로 굉장히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게 이제 본계약이 체코는 내년 3월이고 올해 이제 11월에 그 걸림돌이 되는 웨이스팅하우스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나타나느냐, 그거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확대는 확실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런 전체적인 시장 성장률이 우리 기대치보다는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또 11월 달에 투자 이어가면서 올해 마무리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